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헐렁한 옷차림, 흰색 분칠과 빨간 코, 표정을 알 수 없는 얼굴의 광대는 재미있거나 기괴한 이미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광대 분장을 하고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재미있는 광대가 아닌 두려운 존재로 느껴집니다. 영화에서도 광대 분장을 한 캐릭터는 항상 무서웠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 해결되지 못했던 사건인데 아들의 노력으로 27년 만에 범인이 붙잡히게 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1990년 5월 26일 미국 플로리다 웰링턴에선 총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총상을 입은 사람은 이곳에 거주 중이던 40대 여성 마릴린 워렌이었는데요. 그녀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집에는 다리를 다친 그녀의 아들 조 아렌스와 그의 친구 3명이 함께 있었는데요. 오전 11시 어머니 마를리는 조의 병문안으로 온 친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놀던 조는 창문 밖으로 흰색 크라이슬러 르바론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선 걸 발견해요. 차에는 웬 광대 복장을 한 사람이 꽃바구니랑 풍선을 들고 내렸고 곧이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똑똑똑. 요리 중이던 마를리는 어라?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생각했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구세요? 광대는 그녀에게 들고 있던 꽃바구니와 함께 풍선을 건넸는데요. 이 선물이 아들 조에게 온 거라고 생각한 마를리는 너무 예쁜 선물이라면서 조를 향해 뒤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탕! 곧바로 그녀는 피를 흘리면서 아들의 눈앞에서 쓰러졌고 그 사이 광대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급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버린 조. 친구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그들은 광대를 잡기 위해 뛰쳐나갔는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벌써 차를 타고 도주를 해버렸거든요. 경찰은 즉시 수사를 진행했어요. 조와 친구들은 분명 범인을 목격하긴 했지만 광대 분장을 한 상태라서 이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진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대가 좀 왜소한 편이고 짙은 갈색 눈을 가진 남자라고 추측할 뿐이었죠. 수사관들은 광대 분장을 하고 정체를 숨긴 점으로 봤을 때 주변인의 범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돈을 노린 범행은 아니라고 추측했어요. 왜냐하면 금품을 훔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마릴린의 남편 마이크 워렌이었습니다. 1972년 마를린과 마이크는 재혼을 했어요. 이때 마를린이 부동산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 후 웰링턴 대저택으로 이사한 부부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중고차 사업을 시작했죠. 마이크가 이 사업을 이끌었고 작은 규모였지만 꽤나 잘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여러 군데로 확장시키기도 하면서 웨스트 팜비치의 부동산, 개인 비행기, 경주마까지 소유하기도 했죠.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마를린의 삶에 먹구름이 들이운 건 남편 마이크가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쉴라킨과 바람을 피기 시작하면서였어요. 마이크의 외도를 알아챈 마를린은 남편과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헤어지고 싶지만 이혼도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재산 분할 문제로도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아들 조 또한 엄마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마이크가 범인일 거라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평소 다툼이 잦았던 거겠죠. 수사관들은 마이크를 수차례 신문했지만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건 당시 한 경마장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면서 풀려나게 돼요. 이후 경찰의 의심은 마이크의 불륜녀 쉴라에게로 향합니다. 쉴라는 마를린이 평소 의부증이 있어서 자신과 마이크의 사이를 의심했지만
우리들은 절대 불륜 사이가 아니었다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덧붙여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내가 왜 마를린을 죽이겠냐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녀의 말과는 다르게 그들의 불륜을 증언한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광대 의상과 풍선의 구입처를 추적하던 수사관들은 신라와 연결 관계를 찾아내게 되고요. 시내에서 코스튬 가게를 운영 중이던 보라오퍼먼.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며칠 전 어떤 여성이 광대 의상과 가발을 사갔어요. 너무 막무가내라서 기억이 뚜렷하게 납니다. 라고요. 살인사건 며칠 전 늦은 밤 보라는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클로징 팻말을 문 앞에 걸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이 막무가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미 문을 닫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은 오늘 밤에 꼭 광대 의상을 사야 한다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결국 현금을 지불하고 의상과 가발을 사가게 되죠. 보라는 이 여성이 너무 진상이라서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 갈색 머리카락과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을 했고, 수사관들이 보여준 여러 명의 여성들 사진 속에서 이 사람이라면서 신라를 지목했어요. 또 사건 당시 광대가 들고 온 2개의 풍선 중 하나에 당신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적힌 풍선이 있었거든요. 수사관들은 이 풍선이 사건 1시간 전에 마를린의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팔린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풍선은 여기 슈퍼마켓에서만 팔고 있었고 또 단 하나만 팔린 제품이었죠. 풍선을 판매한 직원 또한 슐라를 지목하면서 이 사람이 풍선 사갔어요. 증언했습니다. 딱 하나만 팔린 제품이니까 기억이 뚜렷하게 났던 거겠죠. 그 다음은 범인의 차량을 추격했어요. 사건 발생 4일 후 마를린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한 주차장에서 버려진 흰색 크라이슬러 르바론 한 대를 발견합니다. 차량 조회를 해봤는데 한 달 전 마를린 중고차 매장에서 도난당한 차로 조회가 되었고요. 차 안에는 주황색 광대 가발과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갈색 긴 머리카락이 함께 발견이 되었죠. 목격자도 그렇고 매장에서 도난당한 차도 그렇고 갈색 긴 머리카락에 이건 누가 봐도 신라인데요. 머리카락 색이 신라와 같은 갈색이었기에 수사관들은 그녀가 범인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당시에는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지가 않아서 머리카락에서 DNA를 채취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관들은 슐라의 아파트를 수색했고 역시나 그녀의 집에서는 차량에서 발견된 가발과 동일한 주황색 인조 섬유가 발견이 되었어요. 모든 증거들과 증언들로 슐라가 마릴린을 살해한 광대로 지목이 되었는데 판비치 카운티주 검사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슐라의 기소를 거부합니다. 살인과 연결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결국 마를린 사건은 모두에게 잊혀져 23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모두가 마릴린 사건을 잊혀져 갈 때 단 한 명,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들 조였죠. 그는 사건 이후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 수사 당시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마이크와 실라, 이 두 사람은 2002년 결혼 후 햄버거 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실라는 자신의 이름도 데비 워렌으로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햄버거집에서 할로윈 파티를 했었는데 실라가 이때 뭐 했는 줄 아세요? 광대 분장을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 영영 해결되지 못할 것만 같았던 마릴린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됩니다. 아들 조가 수십 년간 마릴린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했던 거예요. 이에 2013년 판비치 카운티에 한 신임 검사가 응답을 하면서
모든 증거들에 대해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도주 차량에서 발견된 갈색 긴 머리카락이 쉴라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죠. 마를린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27년이 지난 2017년 9월 26일, 결국 쉴라는 마릴린을 살해한 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017년 10월에 열린 쉴라의 재판에서 검사 측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쉴라는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쉴라의 변호사도 DNA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고요. 잘못된 보관으로 인해서 DNA가 오염되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또 해당 차량이 중고차 매장에서 도난된 차량이라는 점을 파고들었는데요. 쉴라의 변호사는 그녀가 당시 그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도난 이전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차에 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서 초기 증언에 대해서 조와 친구들이 범인이 남자라고 증언한 점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쉴라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그러나 검찰 측은 사건 당시 범인이 두터운 광대 분장을 하고 있었기에 성별을 구분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변론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추가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는데요. 범인이 들고 왔던 풍선끈에서 쉴라의 DNA가 발견이 된 거죠. 이 재판은 5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지연되었는데 그동안 쉴라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결국 검찰은 쉴라의 자백을 대가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검찰은 그녀에게 살인을 자백하고 모든 일의 배후에 마이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2급 살인으로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설득을 했어요. 이 결정에 대해서 조도 쉴라와 마이크가 공모하여 어머니를 살해한 것을 밝힐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형량을 줄여도 괜찮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쉴라의 변호사는 그녀에게 재판에서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거래를 하는 쪽으로 설득을 했죠. 변호사 말은 2급 살인의 경우 12년의 징역을 선고할 거고 현재 쉴라가 재판을 기다리면서 5년 넘게 복역 중이니까 가석방을 받아 10개월 뒤에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결국 그녀는 마릴린을 살해했고 마이크가 배후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쉴라는 반성의 태도도 없이 끝까지 떳떳한 모습이었죠. 2023년 4월, 쉴라는 2급 살인에 대해 1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쉴라의 변호사는 2024년 2월 가석방 심사를 신청했지만 판비치 카운티주 검사는 가석방 심사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쉴라는 판비치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쉴라가 자백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현재까지 마이크는 그 어떠한 벌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모든 재판이 끝나고 조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끝내 해냈음을 말하기 위해서 마릴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비록 긴 형량을 선고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마침내 진실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조는 재판 이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하기보다는 이제 그녀와 함께했던 기억에서 위안을 얻고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마릴린과 마이크가 재혼할 당시 조는 3살이었어요. 조에게 마이크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아버지였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미국 뉴욕 외곽에 위치한 시러큐스. 이 마을은 울창한 숲길을 따라 잘 꾸며진 저택들이 줄지어져 있습니다. 집집마다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를 보유하고 있는 언뜻 봐도 꽤나 부유한 동네인데요. 이곳에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로버트 뉴랜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2012년 9월 17일 아침, 로버트는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주방에서 아내에게 줄 커피를 내리고 2층 침실로 향했는데요.
근데 이 침대에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대신 욕실에서 샤워기 물소리만 들렸죠. 아, 샤워를 하고 있나 보다 생각한 로버트는 커피잔을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다 두었습니다. 근데 이 한참을 지나도 아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로버트가 문득 시계를 보니 자신이 집에 돌아온 지 1시간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오전 8시 25분. 로버트는 강간무소식인 아내가 걱정이 돼서 욕실로 향했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아내 레슬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알몸으로 쓰러져 있었던 거죠. 특히 그녀의 머리에서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어딘가에 머리를 강력하게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로버트는 화장실에 설치된 전화기로 911에 신고 전화를 했는데 하필 욕실의 전화기가 목통인 거예요. 다급해진 로버트, 의사니까 적절한 응급처치법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심폐소생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로버트는 2층의 다른 방으로 향했는데요. 바로 그곳엔 23살의 딸, 제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나에게 엄마가 욕실에서 넘어졌으니 어서 911에 신고 전화를 하라고 외쳤죠. 딸 제나는 영문도 모른 채 곧장 911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의 기록은 녹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함께 들어볼게요. My mother, I don't know if she's breathing, but she's laying on the ground in the shower. Okay. Okay? So you don't know if she's breathing. I don't know if Is she unconscious? I'm not, I don't know, I don't know. Is she awake? I don't think she's awake. I need to go over her if she's okay. Okay. Do you know she's down there? My dad's over there. He's over there. 통화 후 욕실로 달려간 제나는 이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욕실 밖까지 피가 튀어나와 있을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었죠. 911과의 전화가 끊기기 전 수학이 넘어 제나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빠, 엄마 옮기지 마요. 목 부러질지도 몰라요. 머지않아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당시 레슬리는 최초 발견된 욕실이 아닌 침실의 침대 옆에 옮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부상이 심한 환자를 발견했을 땐 현장에 그대로 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자칫하다가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의사인 로버트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로버트가 말하길 자신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수월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침실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죠. 다급했던 상황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미 안방 곳곳은 이 레슬리의 피로 물들여져 있었고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는데요.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바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후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로버트는 아내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에 미끄러졌고 돌로 된 샤워벤치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고 진술을 했어요. 사실 그녀는 생전 빈혈이 좀 잦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긴 했었습니다. 현장 감시관 또한 레슬리가 서 있는 높이에서 넘어지면서 딱딱한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판단했고요. 그렇게 그녀의 죽음은 사고사로 판정이 되었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죠. 평화롭던 한 가족에게 벌어진 갑작스러운 비극이었습니다. 레슬리 뉴랜더, 61살의 그녀는 이웃들에게 누구보다 활기차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남편, 번듯하게 자라온 4자녀들까지 남부럽지 않은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특히 레슬리는 평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선활동을 펼치는 따뜻한 성품으로도 명성이 자자했는데요. 때문에 그녀의 죽음은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에선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생전 레슬리와 로버트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최근 로버트의 병원이 좀 어려워지면서 가족들이 재정난에 시달렸다는 말도 있었죠. 레슬리와 친하게 지냈던 이웃 중 한 명은 레슬리가 남편과의 별거를 고민했다고도 합니다. 아니, 누구보다 완벽하게 보였던 부부가 사실 불화를 겪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사건 3달 후
지역 경찰서에서 누군가가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로버트는 좋은 사람 아닙니다. 레슬리는 실제로 그와 헤어지려고 했어요. 라는 내용이었죠. 경찰은 그때서야 레슬리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품고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소문처럼 실제로 남편 로버트와 레슬리는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고 아예 각방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로버트가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레슬리가 사망한 당일 그녀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버트의 집을 떠나서 자신이 독립할 임대 아파트 계약을 하기로 한 날이었죠. 그러니까 남편을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사망 당시 레슬리의 상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레슬리의 친구이자 검시관인 메리는 작성된 부검 결과를 보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레슬리는 머리 뒤쪽에 심한 관통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눈에 피가 고일 정도로 심한 충격이 가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충격은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20층 건물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의 크기와 모양이 돌로 된 벤치에 부딪혔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워 보였는데요. 그 외에 레슬리의 뺨에는 철거상이, 코와 목에는 멍과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에 반면 다른 신체 부위는 깨끗했죠. 만약 그녀가 넘어진 거라면 허리나 무릎, 팔꿈치에도 부딪힌 자국이 있어야만 하잖아요. 검시관에 날카로운 지적이 더해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사건 현장을 찾아가 놓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데 이때 그들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와요. 그건 바로 안방 곳곳에 튀어있는 혈흔 자국인데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핏자국이 침실 블라인드, 침대 헤드의 뒤편, 침대에서 2m 정도 떨어진 벽면에도 발견되었습니다. 예상외로 피가 곳곳에서 나와요. 모두 합쳐 무려 100군데가 넘었죠. 사고가 일어난 곳은 욕실입니다. 안방에서는 심폐소생술만 했어요. 단지 심폐소생술만 했는데 이렇게 많은 피가 튈 수 있을까요? 특히 이 침대 헤드 앞쪽도 아닌 뒤쪽에서 피가 묻어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 당일 그는 원래 긴팔의 셔츠를 입고 있었대요. 근데 다친 아내를 옮기는 과정에서 셔츠에 피가 젖었고 이걸 대충 벗어서 침대 위에 던져놓고 응급처치를 하다 보니까 피가 여기저기 튄 것 같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억지스러운 주장 같은데요. 자, 그럼 집안에는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죠? 바로 딸 제나. 그녀는 로버트의 증언대로 아빠가 피에 젖은 셔츠를 벗는 것을 똑똑히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로버트 변호인단이 새로운 가설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구급대원들이 장갑을 끼고 레슬리를 만진 후에 이 장갑을 벗으면서 피가 튀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로버트가 입고 있었다는 피 묻은 셔츠, 이건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 측은 로버트를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내가 집을 떠난다는 것에 격분해서 침실에서 레슬리를 사망케 한 정황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시신을 욕실로 옮겨서 현장을 꾸며냈던 거죠. 그날 범행이 시작된 때가 해가 뜨기 전인 어두운 새벽이어서 암흑 속에서 미처 안방벽과 침대 헤드에 튄 혈흔을 닦아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침실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 침대 시트가 너무도 깨끗했던 건데요. 이 의문은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의 침대 시트는 전날 자신이 깔아둔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즉, 하룻밤 사이에 시트가 바뀌어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로버트가 이미 피 묻은 시트를 갈아치웠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검찰은 그가 범행 직후 침대 시트와 범행 도구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어딘가에 은폐했다고 짐작했어요. 그렇게 사건은 로버트가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듯 했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현장에 있던 유일한 목격자, 딸 제나의 증언인데요. 그녀는 이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로버트를 정말 철석같이 믿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를 적극적으로 감싸고 나섰습니다. 제나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사건 전날 새벽 2시까지 엄마 레슬리와 침실에서 대화를 했었는데 바로 그때 깔려져 있던 침대 시트가 사건 당일의 시트와 똑같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빠 로버트가 시트를 바꾼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나는 법정에서 아버지 무죄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로버트 또한 나는 내 아내 레슬리를 사랑하며 지금도 여전히 그녀를 애도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그러면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배심원단은 딸 제나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로버트가 아내 레슬리를 살해했다고 판단,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 정황적인 증거를 제외하고는 살해 도구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꽤나 까다로운 케이스예요. 그럼에도 침실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부검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죠. 사건을 담당한 토마스 판사는 로버트는 의도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딸을 이용했다. 이건 악마와도 같은 행위다. 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딸 제나는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어요. 아빠는 엄마를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유죄 판결 이후 제나와 가족들은 판사에게 감형을 호소했고 2014년 로버트는 최종적으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뉴욕주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정한 아빠로 남게 되었죠. 이 사건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역시나 딸 제나의 증언입니다. 그녀는 정말 아빠가 엄마를 죽이지 않았다고 확신하는데 결론적으로 판결은 그것을 부정했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미 엄마를 잃고 난 후 아버지까지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가 거짓 증언을 한 걸까요? 아니, 근데 그러면 엄마의 죽음은 너무도 억울해지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0대 초반인 제나가 어쩌면 차마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에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닌가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분명 경찰 조사와 법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사건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인 2022년 3월 로버트와 자식들의 요청으로 항소심이 재개되었습니다. 무죄로 판결되길 간절히 바라는 가족들의 의지와는 달리 또 한 번 로버트는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여전히 수감 중입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